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였지만 레닌은 자신의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여전히 독일과 전쟁 중이었다. 레닌은 이제 막 탄생한 소비에트 국가를 독일이 파괴해버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레닌은 혁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각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레닌의 제안은 당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브레스트 리톱스크에서 독일과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장에서 트로츠키는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는 대신 일방적으로 전투를 중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전쟁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트로츠키의 애매한 선언은 독일 측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다. 다시 독일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쳐들어왔다. 페트로그라드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독일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수도가 함락당하고 혁명은 파괴될 것이 분명하였다. And Lenin was of the opinion that they had to surrender. They had to do whatever Germany wanted in order to buy time, because Lenin believed that the German Empire was not going to last anyway, that it would lose the war, and that the terrible peace treaty of Brest-Litovsk would end up being temporary, and that its results would be reversed later. 결국 1918년 3월 3일 브레스트 리톱스크 조약이 체결되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볼셰비키는 독일에게 러시아 영토의 3분의 1을 내주어야만 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레닌은 안심할 수 없었다. 레닌은 신생정권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도를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중부 내륙의 도시 모스크바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일주일 만인 1918년 3월 10일 볼셰비키들은 열차를 타고 새로운 수도로 이동하였다. 레닌의 정부는 크레물린 안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레닌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레닌이 만일 평화조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독일은 러시아를 침공하여 즉각 볼셰비키 정권을 붕괴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레닌이 단독으로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 전선에서 이탈해버리자 그동안 러시아와 함께 싸워왔던 영국과 프랑스는 크게 분노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든 구 러시아군을 전선에 묶어두려 했다. 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즉각 러시아에 군대를 보냈다. 1918년 3월 러시아 북부에 영국군이 상륙하였다. 간섭군이 상륙하자 지방의 소비에트 정권은 붕괴되고 볼셰비키들은 체포되었다. (1918년 4월에는) 일본이 노골적으로 영토적 야심을 내보이며 블라디보스토크를 점령하였다. 미국군도 일본군을 뒤따라 상륙했다. 러시아 남부에는 프랑스군이 상륙하였다. 혁명이 성공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각국의 간섭군들에 의해 볼셰비키 정권은 사방에서 포위되었다. Initially, you could argue that in a way Allied intervention was not political in the sense of opposing the Bolsheviks. It was important, it was mainly important to try to keep the war going and to maintain some sort of presence on the Eastern Front, and also to control the resources that Britain had already sent to the Eastern Front. Britain and France had already sent to the Eastern Front in order to support the Russian war effort. 영국과 프랑스는 구 러시아군을 전선에 묶어두기 위해 장비와 물자를 제공했다.
연합국의 지원을 받은 구체제 러시아 군들이 바로 내전기의 백군이었다. 10월 혁명으로 인해 구체제가 붕괴되자 러시아의 장군들은 볼셰비키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Любая революция, она всегда кончаетс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ой, потому что разные классы сталкиваются, и побежденные классы, естественно, хотят вернуть себе то, что у них отняла революция. А в дальнейшем уже 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стала приобретать более большие размах, и это было во многом связано с иностранной военной интервенцией. 볼셰비키를 위협한 것은 외국의 간섭군과 백군만이 아니었다. 1918년 1월 레닌이 재헌의회를 강제로 해산하자 의원들은 사마라로 내려왔다. 사회혁명당과 맨셰비키로 구성된 재헌의회 의원들은 사마라의 볼셰비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재헌의회 정권을 수립했다. 러시아에서 내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내전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이던 체코 군단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체코 군단은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에 잡힌 포로들이었다. 그러나 체코의 포로들은 연합국 편에 서서 독일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유럽 전선으로 이동 중이었다. 그런데 독일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볼셰비키들에게 체코 군단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И был издан весьма неразумный приказ Троцкого о том, чтобы разоружить чехословаков. А тех чехословаки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хвачены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они будут расстрелян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чехи, когда был получен такой приказ, они были страшно возмущены, и началось восстание. 체코 군단은 반란을 일으켜 시베리아 지역의 볼셰비키 정권을 무너뜨렸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체코 군단은 방향을 바꾸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 (6월) 체코 군단은 우랄의 도시 예카테린부르크를 향해 진격 중이었다. 혁명 후 연금 상태에 놓인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은 예카테린부르크로 옮겨와 있었다. 체코 반군이 급속히 진격해오자 지방의 볼셰비키들은 당황했다. 만일 체코 군단에 의해 황제가 구출되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면 반혁명 세력의 구심이 될 것이었다. 지방의 볼셰비키들은 억류하고 있던 황제 일가를 서둘러 처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확히 누구의 명령에 의해 황제 일가의 처형이 실행되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 발굴된 6월의 DNA 검사 결과 모두 니콜라이 2세 일가의 것으로 밝혀졌다. 오랫동안 공주 한 명이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전설처럼 떠돌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체코 군단은 계속 모스크바를 향하여 진격했다. 체코 군단은 사마라에 수립되어 있던 재헌의회 정부군과 합세하여 카잔으로 진격했다. 볼가 지역의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한 연합군은 8월 6일 카잔을 함락하는 데 성공하였다. 카잔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전략적 교두보였다. 카잔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장애물이 없는 탁 트인 평원이었다. 모스크바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카잔이 함락당하자 트로츠키가 급히 인근의 스비야스크로 달려왔다. 트로츠키는 국방인민위원이 되어 적군을 조직하고 있는 중이었다. В Свияжск приехал 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 по делам военным и морским Лев Давыдович Троцкий. И здесь он стал создавать Красную армию под Казанью в Свияжске. Одновременно в Царицыне создавал эту Красную армию Сталин. У кого лучше получится? Сталин 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на партизан и на рабочих, а Троцкий 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на вое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бывших офицеров. И, как оказалось, Троцкий был, конечно, более прав. 트로츠키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지휘관들을 적군으로 편입시켰다. 또 트로츠키는 정치위원을 적군에 파견하여 이들을 감시했다. 트로츠키는 이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은 후에 구체제의 지휘관들이 배신을 할 경우 가족들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였다.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방법을 비난하였지만 이는 신생 적군을 조직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 적군 병사들은 대개 노동자와 농민으로부터 징집되었고 이들 대부분은 전투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때문에 트로츠키는 병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다. 만일 병사들이 전선에서 탈주할 경우 트로츠키는 전 연대를 정렬시키고 10명에 1명씩 총살했다. 이른바 로마식 처형이었다. 어떤 연대에서는 트로츠키의 로마식 처형에 의해 27명이 총살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트로츠키는 혁명의 악마라고 불리었다. 트로츠키는 처음 30만에 불과하던 적군을 불과 2년 만에 550만이라는 대군으로 성장시켰다. 레닌은 트로츠키에게 카잔의 조속한 탈환을 촉구하였다. 카잔 탈환 작전이 시작되고 점령된 지 한 달 만에 적군은 체코 군단을 격퇴시켰다. 카잔에서 승리한 적군은 다시 동부 우랄 지역으로 진격했다. 콜차크 제독의 백군은 시베리아를 지배하고 있었다. 연합국의 지원하에 시베리아의 콜차크, 남부의 데니킨, 북서부의 유데니치 백군은 각각 시기를 달리하며 볼셰비키 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백군은 주로 구체제의 장교로 구성된 군대였다. 그러나 백군에게는 뚜렷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없었다. 백군의 전쟁 목표는 단순히 볼셰비키 정권을 무너뜨리고 구체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들은 백군의 행렬 뒤에 자본가와 지주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В то время как белогвардейск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гда они захватывали ту или иную территорию, они возвращали помещичье землевладение. И это сразу отталкивало крестьян от белых войск. (1918년) 가을부터 적군과 백군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었다. 내전의 불길은 구체제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불태웠다. (3년에) 걸친 내전 동안
전 러시아에서 동족끼리의 잔혹한 사륙과 파괴가 휩쓸었다. 이 필름은 백군이 적군 포로를 처형하는 장면이다. 동료 볼셰비키에 대한 총사령이 진행 중인데도 한 볼셰비키는 계속 웃고 있다. 그는 자신이 처형되기 직전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내전기를 다룬 소설 닥터 지바고를 쓴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에는 공기에서까지도 죽음의 냄새가 난다. 내전이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러시아의 경제는 전시 체제로 바뀌었다. 레닌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모두 국유화하였다. 사적인 기업 활동과 상거래는 완전히 금지됐다. 소위 전시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체제였다. 내전기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고 배급제가 실시됐다. 월급은 구두나 옷 같은 현물로 지급됐고 노동자들은 이를 다시 식량으로 바꾸었다. Потому что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офессора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говорили там своим швейцарам: ну-ка, говорит, дорогой, возьми, говорит, извозчика и привези мою зарплату. Там несколько мешков накопилось. То есть даже уже деньги не разрезали по купюрам, а прямо выдавали листами. То есть вот такая бешеная инфляция. 그러나 레닌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식량 부족 사태였다. 도시와 군대에 공급할 식량이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민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레닌은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혹한 정책을 집행했다. 레닌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식량 징발대를 농촌으로 보내 식량을 강제로 빼앗았다. 농민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식량을 팔지 않고 곳간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레닌은 식량 징발을 농촌에서의 계급 전쟁으로 규정하였다. 빈민위원회가 조직되어 분홍을 공격하고 이들의 재산을 빼앗았다. 농민들은 식량 징발대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지만 이들의 저항에는 한계가 있었다. They considered the Bolsheviks to be the lesser of two evils while the war was going on, because at least the Bolsheviks had given them the land. If the whites were to come back, the danger was that they would take the land away from the peasants, and the peasants didn't want that. So they could only push the Bolsheviks so far. They would fight against requisitioning,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y would also fight against the whites. 1918년 초 공장의 생산성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공장의 노동 규율은 엉망이었다. 레닌이 기대했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창의성이나 자발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레닌은 러시아의 노동자들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Lenin starts to believe that the working class is indeed backward. The Mensheviks had always said this. Lenin had always
opposed the Mensheviks for saying this and had said, no, we have a working class that is one of the best, one of the most experienced, one of the most class conscious in Europe. In early 1918, he's no longer saying that. He famously says the Russian worker is a bad worker. The Russian worker must learn how to work. 레닌은 노동자들에게도 적군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다. Красная армия создала невиданно твердую дисциплину не из-под палок, а на основе сознательности, преданности, самоотвержения самих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И вот, чтобы навсегда спасти трудящихся от гнета помещиков и капиталистов, от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х власти, надо создать великую Красную армию труда. Она будет непобедима, если в ней будет трудовая дисциплина. 레닌은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공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레닌은 공장에 1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노동자들은 전문가들이 파견되자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1918년 브레스토-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레닌은 프라브다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경영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의 또는 서양의 경영 기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공장주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테일러리즘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닌의 정책은 노동자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1917년 2월 혁명 이래 공장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작업반장을 투표로 뽑거나 공장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였다. 소위 노동자 통제였다. This is widely misunderstood because some people understand workers' control to mean workers taking over the factory and running it as their own, whereas in fact the demand in 1917 was for workers to have supervision over the management of the factory, to have an ability to check and balance the decisions of factory managers rather than running the factory all by themselves. 그러나 레닌은 노동자 통제를 불신했다. 레닌은 전문가에 의한 1인 경영 시스템을 끝까지 고집하였다. 노동자들은 전문가들이 공장에 파견되는 것에 반발했지만 당시는 내전기였다. 노동자들의 저항에는 한계가 있었다. There is already in spring 1918 the beginnings of considerable working class opposition to the Bolsheviks. My view is that in some ways ceases when a full-blown civil war between the Reds, the Bolsheviks, and the Whites erupts. In that context, most workers, rather reluctantly sometimes, rally behind the Bolsheviks. They do not want to see the Whites win the civil war. 레닌은 도처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 이미 레닌은 다양한 종류의 적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 와중에 볼셰비키의 유일한 협력자였던 사회혁명당 좌파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의 지도자는 과거 혁명적 테러리스트였던 마리아 스피리도노바. 이들은 볼셰비키의 굴욕적인 독일과의 평화조약 체결, 그리고 농민에 대한 강제적인 식량 증발에 분노하고 있었다. 7월 6일, 사회혁명당 좌파는 레닌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틀 만에 쿠데타는 진압되었다. 사회혁명당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8월 30일, 페트로그라드 체카의 수장 울리츠키가 암살됐다.
같은 날 레닌은 모스크바의 미엘손 공장을 방문 중이었다. 범인은 사회혁명당의 카플란이었다. 비밀경찰 체카의 수장 펠릭스 제르진스키는 적색 테러로 반대파들에게 무자비하게 보복할 것을 맹세했다. (1918년) 가을 부상에서 회복된 레닌은 업무에 다시 복귀하였다. 총알은 계속 그의 몸에 박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언제나 독재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So his belief was a short-term dictatorship was necessary in order that a regime of greater freedom could eventually be created. So he always believed in dictatorship, even before he came to power. What wasn't clear was quite how strongly committed he was to the most extreme form of dictatorship imaginable, with mass terror, for example, against people whom he called the enemies of the people. 1920년 내전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적군은 2배가 넘는 병력으로 백군을 압도했다. 1920년 가을 남부전선에서 브랑겔의 백군 부대가 마지막으로 퇴각하면서 3년간의 지리한 내전은 끝을 맺었다. 내전 말기인 20년과 21년 사이의 기간 동안 러시아 전체에 기아가 덮쳤다. 내전기에 700만이 넘는 러시아인들이 사망했다. 그중 500만에 가까운 러시아인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외국 구호기관의 도움으로 많은 러시아인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내전이 끝나자 이번에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내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볼셰비키들이 왜 식량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So the peasantry had supported the Red Army, they were the Red Army, and they had fought against the Whites and they'd won the Civil War. But again, politically at that point, it becomes dangerous for the Bolsheviks because the reason for their repressiveness has been taken away, and the peasants begin to say, okay, we've fought for you, we've had these terrible requisitioning squads, and they rise up. 농민 반란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는 파업이 빈발했다. 볼셰비키 정권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식량을 구하러 농촌으로 내려갔다. 360만 명이 이르던 도시 노동자 수는 150만 명으로 격감했다. 도시는 텅 비어갔다. 내전이 끝나자 그동안 참고 있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The Bolshevik Party, in order to win the Civil War, began to employ the same kinds of strategies that the old capitalists had employed. Political censorship, firing workers who were at all dissidents. The economy became a disaster. There was not enough food to feed the cities, not enough wages to pay the workers. And when workers began to organize, as they were accustomed to doing, to demand better treatment from the Bolsheviks responded by arresting them, by branding them as class enemies.
페트로그라드에서 30km 떨어진 크론슈타트 섬에도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이 들려왔다.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은 혁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혁명의 상징이었지만 이들 역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병들은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2,000명의) 해군들이 발틱 함대의 복도에 죄다 누워있다. 배고픔과 추위, 더러움에 죽을 것만 같다. 크론슈타트의 삶은 지옥이다. 선발은 모두 동상에 걸렸다. 도망가고 싶다. 차라리 누군가 날 총으로 쏴줬으면 좋겠다. (1921년 3월 1일) 야코르나야 광장에서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비에트에서 공산당을 제거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강제적인 식량 징발의 중단과 자유상거래의 허용, 그리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드디어 다음 날인 3월 2일, 이탈리아궁에서 수병들은 반란을 일으켰다. (200여) 명의 볼셰비크들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발틱 함대 감옥에 수감되었다.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은 2월 혁명, 10월 혁명에 이어 자신들의 혁명을 제3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They had close ties with the workers of Petrograd, and they were well aware of the grievances and the strike movement going on in Petrograd. So these two moments, the uprising of the Kronstadt sailors and the workers' strikes in Petrograd, came together to create a tremendous crisis for the regime. They had lost their most conscientious, most committed militant supporters through their own policies and through the economic crisis of the Civil War. 혁명의 상징이었던 크론슈타트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레닌은 경악했다. 레닌은 즉각 투아첵스키에게 반란 진압을 명령하였다. 3월, 진압군들은 핀란드만에 얼어있는 바다를 건너 크론슈타트로 진격했다. 갈라진 얼음 구덩이 사이로 수많은 적군 병사들이 빠져 죽었다. 그래도 돌격은 계속되었다.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과거 혁명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들끼리 처절한 사륙전이 벌어졌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양측에 각각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3월 18일이 되어서야 반란은 겨우 진압되었다. 크론슈타트의 수병들은 민주적인 소비에트가 회복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은 실패했고 1917년 혁명의 꿈과 이상은 완전히 사라져갔다. 크론슈타트 사태는 레닌이 스스로 언급했듯 현실을 밝혀주는 한 줄기 섬광 같은 것이었다. 농민은 물론 노동자와 병사들까지 볼셰비키에게 등을 돌렸던 것이다. 결국 레닌은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전시공산주의 체제로는 더 이상 경제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예를 들면 극도의 인플레이션입니다. 하나의 무를 사기 위해서는 300만 루블이 필요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습니다. 공업 생산은 전쟁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농촌의 경작지는 20%가 감소했습니다.
레닌은 네프라고 불린 신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농민에 대한 식량 강제 징발은 중단됐다. 농민들은 생산물의 일부만 현물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다. 또한 농민들은 과거처럼 땅을 빌려 농사를 짓거나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게 되었다. 토지를 임차한다, 또 그 임금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까지 그 허용을 해서 신경제 정책이 아주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1926년에 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농업 생산고가 상승했기 때문에 1926년에 가면은 이제 전쟁 전에 그 농업 생산고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자유상거래가 다시 허가되었다. 국가 소유의 대기업을 제외한 소기업, 소상점의 자유경영도 허가되었다.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허용되자 곧 네프만이라고 하는 부자들이 생겨났다. 네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혼합된 체제였다. 20년대 러시아의 거리는 마치 자본주의가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 Поэтому НЭП нельзя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безбрежную свободу капитализма. Будто бы большевики отказались от всех своих завоеваний, и частник, и частный капитал здесь расцвел пышным цветом. Это глубокое заблуждение. Да, до известной степени реставрация некоторых основ капитализма, но государство держит в своих руках все нити управления экономикой и политикой в том числе. 볼셰비키들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허락했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였다. 내전이 끝나자 볼셰비키 일당 독재가 확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레닌은 볼셰비키 당내의 파벌을 해체하고 분파를 금지했다. 1918년 레닌은 당의 이름도 볼셰비키 공산당으로 바꾸었다. Старое слово «социализм» опозорили изменники социализма. Теперь рабочие, оставшиеся верными делу свержения иго капитала, называют себя коммунистами. Во всем мире растет союз коммунистов. В ряде стран победила уже советская власть. Еще недолго, и мы увидим победу коммунизма во всем мире. Мы увидим основание Всемирн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ветов. 1919년 레닌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위해 코민테른을 창설했다. 레닌은 볼셰비키당과 같은 정당이 전 세계에서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레닌의 코민테른 운동은 부르주아 체제와 타협하려는 모든 사회주의자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He argues that now that the revolution has occurred, and especially now that the Bolsheviks have taken power, they should change the name of the party to communist to symbolize the change that has happened, to symbolize their own break with the broader social democratic movement, not just in Russia, not just the Mensheviks, but also in Germany and elsewhere. See, what the Bolshevik Revolution does is it splits the European social democratic movement into radical and moderate wings. And Lenin is moving toward taking that radical wing, not only in Russia, but in Europe in general, and re-identifying it as a separate movement, communist. (1920년 7월 19일) 겨울 궁전 광장에서 제2차 코민테른 대회가 개막되었다. 전 세계에서 참가한 노동자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레닌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레닌이 연설하는 광장의 한편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휘날리고 있다. 1920년 이역만리 먼 땅 페트로그라드, 그곳에도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1919년부터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코민테른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인사회당에서 파견한 박진수는 레닌과 함께 코민테른 소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극동을 대표하는 코민테른 집행위원직에 선출되기도 했었다. 미국이라든가 여러 영국이라든가 여러 서구 열강들이 이 식민지나 반식민지 국가들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역시 소비에트 러시아, 그 소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의 그 지도자들도, 레닌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이 식민지, 그 반식민지 국가의 민족들의 어떤 해방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 태도가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실질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로서 제대로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 소련 쪽에 가서 우리가 지원을 요청을 했어야 됐었죠. (1921년 9월 16일) 페트로그라드 항에 3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도착했다.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동휘, 한글학자 이극로, 그리고 박진순이었다. 이들은 크레물린에서 레닌과 회동할 기회를 얻어낼 수 있었다. 11월 28일 저녁, 레닌의 집무실로 초청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1시간가량 레닌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레닌은 일제의 식민정책, 3.1운동의 실패 원인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레닌은 일제와 투쟁하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소비에트 당국은 조선의 대표단이 올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1919년 1월, 레닌과 볼셰비키들이 늘 갈망하던 독일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봉기는 분쇄되고 지도자들은 암살되었다. 1919년 3월, 헝가리에서는 혁명이 성공하였지만 6개월 만에 소비에트 정권은 전복됐다. 유럽에서 혁명이 실패하자 볼셰비키들은 아시아에서 동맹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 레닌을 비롯한 그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노동자들이 그런 혁명에 가담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도 결국은 이제는 그 제3세계라고 불려진 지금 우리가 불려졌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민족, 소수민족, 약소민족들이 결국은 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민족 해방운동에 러시아 혁명 세력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세계 공산주의 혁명뿐만 아니라 식민지 해방운동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공통의 목적 공산주의 혁명과 또는 식민지 민족 해방을 같이 달성할 수 있다.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소비에트 러시아로 몰려들었다. 러시아 혁명은 제국주의에 침탈당한 식민지 아시아인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The Russian Revolution changed the entire world throughout the 20th century. It created the possibility of a challenge to capitalism, a challenge to imperialism, and it created sympathizers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in what one might call the third world areas, which were the victims of imperialism rather than imperialist powers themselves, and created a lot of very powerful movements. Even today, of course, China still has a communist leadership. 레닌은 러시아 혁명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혁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아시아에서 새롭게 움트고 있던 식민지 해방운동은 레닌의 새로운 동맹 세력이었다. 러시아 혁명의 물결은 아시아를 향해 서서히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다.